그다음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웜이죠. 웜은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바이러스랑 똑같이 카피를 해서 퍼지는데, 바이러스는 이제 파일에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파일을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파일을 카피한다든가 파일을 실행시키든가 등등 이런 행동을 해야만 바이러스가 뭐 이제 감염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웜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TCP/IP 프로토콜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를 해서 자기가 인터넷에 있는 다른 머신하고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통로를 따라 그냥 자기 복제를 해서 막 옮겨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다른 머신에서 내 머신으로, 예, 통신 연결을 해서 다른 머신에 있던 웜이 내 컴퓨터로 옮겨온다는 얘기죠. 또는 내 컴퓨터에 있던 녀석이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옮겨간다는 얘기죠. 사람이 쓰지를 않고 켜놓기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웜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봐서 분명히 바이러스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컴퓨터를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웜 자체가 그냥 옮겨가서 코드가 옮겨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감염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건 바이러스는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웜하고 바이러스를 그냥 구별하지 않고 복제하니까 얘도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름철 이렇게 봉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 넣고 봉지 이렇게 묶어뒀는데 봉지에 구멍이 있거나 이렇게 묶은 부분이 틈이 생기면 거기 통로가 되는 거죠. 그걸로 벌레들이 막 증식해서 막 기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럼 뭐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코로나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웜도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가지고, 이 페이로드는 뭐 기본적으로 파일 지우거나 백도어를 몰래 설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이제 만들어질 때 마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웜에 대한 초기 히스토리를 또 보면 1980년대 초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한 40분, 한 30분 거리인가요? 네, 거기에 팔로알토라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곳이죠. 팔로알토. 거기에 이제 제록스 파크라고 해서 리서치 파크죠. 그 스탠퍼드 대학 근처, 요 근처가 이제 실리콘밸리죠. 그게 제록스 파기라는 이제 회사는 뭐 제록스라고 하는 이제 복사기를 처음 만든 곳이기도 하고, 이더넷을 만든 곳이기도 하고, 마우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 이런 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던 게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IBM VM CMS라고 하는 시스템을 타겟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크리스마 EXEC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이제 웜 같아요. 이 웜이 처음 이메일을 통해서 퍼지도록 만들어진 웜이, 그러니까 누가 이메일을 보내지 않더라도 이메일 보내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웜이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 인터넷에서 퍼진 웜은 모리스 웜이라고 하는 코넬대 대학원생인 이제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호기심 차원에서 실험하다가 웜을 퍼뜨려 봤는데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컴퓨터에, 현재 유닉스 상에서 동작했던 것 같아요. 상당수 컴퓨터를 순식간에 감염을 시켜버려서 최초로 아마 악성 코드 때문에 이제 재판받고 감옥에 간 사례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웜을 개발하는데 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면은, 이제 웜을 개발하려면 일단 어떤 컴퓨터에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취약점이 아직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한 곳에서 그 취약점을 아직 못 찾았다던가, 아니면
취약점은 찾았는데 아직 그 패치하는 프로그램이 배포가 돼서 패치가 아직 안 된 경우에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웜이 이제 그 컴퓨터에 잠입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타겟 리스트를 제너레이션한다. 타겟은 이제 이 웜이 어디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야 되니까 타겟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그래서 랜덤하게 인터넷에서 IP 주소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해서 그 IP 주소로 이제 통신 연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뭐 연결을 시도한다고 다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결이 되면 그래서 타겟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또는 이제 자기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이제 컴퓨터들, 그쪽 컴퓨터들 먼저 감염을 시키고,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식으로 조금씩 계속 감염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뭐 얘도 아주 훌륭한 방법을 쓰고 있네요. 어프로치가 웜도. 그 다음에 이제 웜 안에 있는 페이로드를 이제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취약점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서 글로 연결을 취해야 되니까 그 호스트가 이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염이 됐으면 이제 이미 감염된 것도 감염시키는 게 의미가 없죠. 감염이 됐으면 안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이 안 됐으면 이제 취약점을 찾아서 감염을 시키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그 좀비 영화 중에서 월드 워 Z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좀비들이 이제 좀비들이 막 감염을 시키죠. 멀쩡한 사람들. 그러다 이미 좀비가 좀비를 물어뜯지는 않잖아요. 자기네끼리 감염된 줄 아니까 안 건드리고 감염 안 된 것 중에서 찾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됐는데 그냥 암 환자였는데 좀비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안 건드리고.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보다 암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는지 좀비들이 그냥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은 감기 먼저 걸리면 코로나가 왔다가 감염된 줄 알고 그냥 간다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진짜로는 더 위험하죠. 감기 걸리면 면역력 떨어져서 더 걸리죠. 초기에는 이제 이 본넷을 만드는데 웜이 많이 사용됐어요. 본넷이라고 뭐냐 하면 뒤에서도 나올 텐데 봇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봇이라고 하고요. 이 어떤 컴퓨터들에 이제 웜이 침투를 해서 웜이 이제 그 컴퓨터를 감염을 시키면 그 웜의 페이로드가 이 웜을 퍼뜨린 이제 마스터한테 이제 대부분 이제 채팅 서버 방식으로 채팅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웜에 감염이 된 컴퓨터는 뒤에 마스터하고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 마스터는 되도록이면 많은 컴퓨터들한테 웜을 보내서 감염을 시킨 다음에 자기하고 채널을 만들고 그 마스터가 명령을 한번 내리면 그 웜에 감염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이 마스터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컴퓨터에 대해서 타겟으로 해서 그 컴퓨터한테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보내라라고 하면 이제 웜이 개수가 뭐 굉장히 많으면 그러니까 웜에 걸린 이제 이 봇의 개수, 그래서 봇넷이라고 그러죠. 봇들의 네트워크 많으면 마스터는 한마디 딱 하면 이 봇들이 쫙 움직입니다. 마치 이제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수 같은 거죠. 한마디 하면 군사들이 우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봇넷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웜을 감염시켜서 이 봇넷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거죠. 감염된 녀석들이. 그래서 이제 감염시킬 때는 이제 타겟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 타겟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랜덤하게 인터넷 IP 주소를 제너레이트해서 그걸 타겟으로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자기 로컬에 있는 컴퓨터들. 그래서 만약에 타겟 리스트에 있는 호스트한테 찝적대는 거죠. 건드려 봐서 이미 감염됐는지, 감염됐으면 건너뛰고, 그러면은 감염이 안 됐으면 취약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취약점이 있으면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다 그 모든 컴퓨터들을 하나씩 디바이드 앤 컨커 하면서 다 찾아가느냐? 예. 여기 보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그래프 서치라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제일 말단 엣지에까지 가서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 보고 감염 안 됐으면 취약점 찾아서 감염을 시키고, 만약에 이제 감염이 이미 됐거나 또는 이제 취약점이 없으면 감염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다시 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탐색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만들어서 그래프 탐색하는 식으로 각각의 그 타겟들을 찾아가는 거죠. 웜 프로포게이션인데요. 일단은 이제 vulnerable host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취약점이 있고 아직 패치가 안 된 호스트들을 찾아서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감염이 된 녀석은 뭐 감염을 시키지 않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녀석이 감염이 된 거고, 감염이 이미 된 것들은 안 건드리고 감염이 안 된 것들은 이제 다시 감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 좀비나 뱀파이어 영화 보면 이제 뭐 하루에 이제 피 빨아먹으려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물어도 다음 날은 2마리가 되니까 또 물어뜯으면 그 다음 날은 4마리가 되고, 또 물어뜯으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이제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웜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여기서는 이제 number of infected host인데요. 임의 시간 t에 감염된 호스트의 숫자죠. x축은 임의 시간 시간 t인데요. 이 단위가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서서히 감염되다가 어느 정도 감염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염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다 감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이제 뱀파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뱀파이어가 존재했으면 이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뱀파이어가 됐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속도로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이 단계에서 방역이 되면 안 늘어나는데 이게 일정 단계 딱 넘어가면 이제 확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창궐이라고 그러죠. 아웃브레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궐한다. 그 일정한 그 슬로우 스타트 단계를 넘어서면 급속도의 감염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이 IEEE ACM Transactions Networking 2005년도에 발표된 The Monitoring and Early Detection of Internet Worms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때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전체 취약점이 있는 호스트의 총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임의 시간 t에 감염된 호스트의 개수가 i of t죠. 그 다음에 susceptible이라는 게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즉 취약한 호스트들이죠. 이미 감염된 걸 뺀 거, 취약한 호스트 중에서 이미 감염된 걸 뺀 거. 그래서 임의 t에 앞으로 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호스트의 개수를 더하면 이제 이 i와 ts를 더하면 이제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infection rate이라고 해서 이 s에다가 베타를 곱하고 현재 i의 이게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인데요. i를 하나의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놓고 이거 이제 t로 미분을 한 거죠, i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이제 결과만 이렇게 주어졌는데, 뭐 이 논문에 보면 이제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냈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작년 시험지 보세요. 뭐 수식은 조금 다르게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된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propagation rate 감염률이
조정이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이제 표준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01년도에 코드레드라고 하는 이제 웜이 이제 아웃브레이크 확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창궐 했다 그러죠. 그때 이제 감염된 IP 어드레스의 이제 누적 개수, 웜에 감염된 IP 어드레스의 누적 개수.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여기에 소개됐습니다. 2002년도 이 컨퍼런스인가요? 여기에 Code Red a Case Study on the Spread and Victims of an Internet Worm이라고 해서 실제 이론적인 모델하고 봤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하게 같습니다. 감염된 컴퓨터들의 IP 숫자로 얘기한 거죠. 감염된 컴퓨터들의 개수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제 시간이 7월 19일 새벽 4시서부터 시작해서 8시, 12시, 오후 4시가 되니까 급속도로 감염됐고, 오후 8시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밤 12시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이 되니까 거의 하루 만에, 그쵸? 0시에서 0시까지 하루 만에, 여기 보죠. 500, 이게 단위가 뭔가? 여기 35,000, 그냥 35만 개인데, 35만 개 단위는 안 나와있죠. 35만 개 이상이 감염이 된 거죠. 하루 만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트로이전 홀스라고도 하고 그냥 트로이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겉보기에 트로이 홀스는 뭔가 우리가 쓸만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악성 코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특히 이제 그 자바 기반의 그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많이 트로이안 목마를 많이 심어 놓는데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계통은 이제 앱스토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상업적으로 되게 비싼 앱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자바로 뒤집으면 소스 코드가 이제 클래스 파일을 뒤집으면 뭐 자바 소스 거의 복원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트로이 목마를 심어요. 심어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자바 코드, 자바 앱을 만들어내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내면 겉으로 실행시키면 일반적으로 그 원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뒤로 이제 심어놓은 이런 트로이안 홀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여기서처럼 이제 키로고 키보드 입력할 때 중요한 뭐 패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로이 목마가. 그래서 이제 뭐 트로이 목마 그 자체가 뭐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트로이 목마가 해킹의 중간 단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 거죠. 중요한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트렌드인데 이거는 2009년 4월에 시멘텍이라고 하는 이제 백신 회사에서 내놓은 인터넷 시큐리티 스레트라고 하는 레포트입니다. 인터넷 보안 위협. 이제 그 레포트를 이제 참고를 해서 언급을 하면 트로이안 목마가 트로이전이 그 가장 많은 인펙션의 가장 큰 감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거의 뭐 2007년, 2008년인데 68% 정도가 트로이안 목마가 이제 감염 잠재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웜, 바이러스, 백도 이런 식인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트로이안 목마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 시스템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그 녀석이 이제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해커나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공격의 전초적인 공격인 거죠. 이걸 통해서 뭐 중요한 정보를 빼가지고 그 정보로부터 다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멀티 스테이지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로이전은 멀티 스테이지 어택에 이제 초기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공격, 감염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루트킷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툴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루트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트킷은 이제 시스템에 감염을 해서 OS를 우회해야 됩니다. 즉 OS가 루트킷의 존재를 알아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의 어떤 관리 기능을 우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 그 익스플로러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탐지해서 관리하는 그런 유틸리티들을 예를 들어 이제 파일 매니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루트킷이 들어와도 루트킷을 못 찾게 하는 거죠. 디텍터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도 이 운영체제의 그 파일 관리 기능에 의해서 그 다른 파일들을 탐지를 하기 때문에 루트킷이 들어와서 파일 매니저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 밑에 숨어 있고 나면 그 위에 떠 있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루트킷은 못 찾습니다. 그럼 루트킷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루트킷 리빌러라고 하는 게 이제 루트킷을 찾는 건데, 여기에 뭐 브리스 코브스웰과 마크 러시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루트킷 리빌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파일 시스템을 두 번에 걸쳐서 스캔합니다. 하나는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떠 있는 하이 레벨의 스캔 프로그램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위에 떠 있으니까 운영체제 기능의 일부가 모디파이 돼서 그 밑에 루트킷이 숨어 있으면 하이 레벨 스캐너로는 못 찾아요. 운영체제가 못 찾으니까. 그런데 이제 로우 레벨의 스캔으로 디스크를 직접 스캔해 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스캔과 디스크의 로우 레벨 스캔을 해서 둘 사이 비교를 해서 뭐가 여기는 없는 게 여기 나타나고 하면 이게 루트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트킷 자체가 이런 이제 로우 레벨의 스캔, 디스크를 직접 액세스해서 찾아내는 로우 레벨 스캔 프로그램조차도 얘가 가로채 가지고 변경을 해버리면 어차피 뭐 하이 레벨은 당연히 루트킷 못 찾았는데 로우 레벨도 못 찾아서 둘이 비교해보면 똑같으면 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악성인 루트킷은 단순히 OS의 파일 매니저나 OS의 모니터링 기능을 모디파이해서 자기를 못 찾게 하질 않고 로우 레벨 스캔까지도 가로채 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스텔스 기능이죠. 우리가 스텔스.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서 못 찾게,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루트킷은 대부분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좀비 얘기인데요. 좀비는 아까 이제 특히 그 웜 같은 걸 이용해서 좀비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제 로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멀쩡한 컴퓨터들이죠. 노멀 컴퓨터,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인데 거기다 웜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웜이 들어가서 얘를 감염을 시키죠. 그러면 감염된 웜은 이제 원래 얘를 퍼뜨리는 어태커하고의 통신 채널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감염된 녀석들이 많아지면 얘네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해서 봇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움직이니까 봇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군사들이죠. 군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크 그 검은 시장이죠. 그런 데서는 이제 어떤 이제 어태커가 자기가 웜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다 웜에 감염을 시켜 가지고 자기 본넷 군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감염됐는지. 일반 사용자들은 모르는 거죠. 좀 똑똑하고 좀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챘는데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컴퓨터 쓸 때 뒤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마스터의 아이디를 팝니다. 다크웹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이게 희생자죠. 얘 컴퓨터가 이제 서버인데 이 서버가 이제 폭주해서 동작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본넷에 있는 컴퓨터들이 동시에 여기다가 패킷을 막 보내면
이 서버는 커넥션이 증가하면서 서버의 용량을 초과하면서 더 이상 다른 이제 커넥션을 못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이제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봇에 감염된 봇넷의 계정을 이제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공격을 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비라고 부르는 거죠. 좀비.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날뛰는 거죠. 사실 뭐 회사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은 반은 좀비 상태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얘기한 그 소지섭 주연의 회사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는 이제 그 회사가 청부살인 업체라서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일거리가 들어오면 가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끼리도 자기네 조직에 그 도움이 안 되거나 조직을 배반하면 자기네끼리도 막 죽이죠.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 영화는 사실은 이제 청부살인 회사이고 총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거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은유적으로 봤는데 일반 회사도 똑같아요. 일반 회사도 결국엔 경쟁 회사를 누르고 이겨야 되니까 자기의 능력, 여러분이라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겠죠. 이 무기를 써가지고 경쟁 회사를 눌러야 되고 또 같은 회사 내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경쟁해야 되니까 자기가 승진해야 되니까 얘를 또 눌러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원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거죠. 청부살인 업체에서 실제로는 권총을 쓰지만 프로그래머들은 자기 이제 특정한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그걸 무기로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하는 건데 되게 잔인하면서도 냉정하지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마음 약한 사람이 인정 많은 사람이 이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그 희생이 되지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연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ancial Impact라고 해서 이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들이 실제로 어떤 이제 시장, Financial 그러면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B가 빌리언인가요? 빌리언이면 10억인가? 그럼 10억, 10억, 100억, 1000억인가요? 1000억 달러인가?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까지 이 악성 코드 시장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러브버그는 러브버그는 이게 얼마나 80억 달러 그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 러브버그가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이 정도의 손해를 끼쳤고 영국의 의회를 이제 셧다운 시켰어요.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윈 32에서 있는 윈 32에 있는 마이둠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감염되면 이제 이메일의 8%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러시아 스톡마켓 스톡 러시아 증권 시장도 이제 다운됐네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2006년도에 2004년도. 그래서 이 파이낸셜 임팩트는 바이러스가 금융에 끼치는 영향, 실제로 이제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준다는 얘기죠. 경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기업도 도산하고 개인도 막 그러는 상황인데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못 쓰게 됨으로써 어떤 일을 마비시켜서 이런 이제 재정적인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4월에 역시 시멘틱의 레포트에 의하면 이 그림을 보면은 2002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
멀웨어의 위협의 이제 수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2006년도부터 해서 7년, 8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거의 익스포넨셜입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멀웨어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해마다 굉장히 멀웨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시장이나 이런 컴퓨터 보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저기 사람들이 모두 착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면 경찰이 굶어 죽어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뭐 군인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나쁜 놈들이 있어야 경찰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경찰들이 뭐 굉장히 더 경찰도 더 뽑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국내 세계의 그 컴퓨터 보안 시장 즉 컴퓨터 보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건 대부분의 이제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이 해킹이나 뭐 또는 이제 뭐 이런 뭐 악성 코드들을 만들어서 이제 금융권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데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뭐 돈을 뜯어내거나 돈을 이렇게 빼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이제 보안 산업이 커지는 거죠. 보안 산업이 커지면 이제 보안의 전문가들이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좀 멈췄다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페셔널 멀웨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런 멀웨어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멀웨어를 맞춤 제작해서 즉 이제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 같은 이제 멀웨어를 맞춤 제작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멀웨어를 심은 다음에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범죄에 악용되거나 아니면 정보기관이나 등등 이런 목적으로 이제 멀웨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멀웨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치 이제 시장 경제에서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이거죠.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이 멀웨어나 또는 온라인으로 뭐 이제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멀웨어를 가지고 많은 컴퓨터들을 이제 감염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뭔가 그 예를 들어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게 감염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 랜섬웨어를 쉽게 누군가 깨지 못하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 멀웨어를 만든 사람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멀웨어를 제작 의뢰해서 그 멀웨어를 가지고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멀웨어를 이제 고객의 요구대로 맞춤 제작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게 조금씩 맞춤 제작이 됩니다. 이 그림 뭐 수요 공급처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최근도 아니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제 키로고는 한 23달러, 본넷 225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라고 뭐 나와 있네요. 실제 이제 블랙마켓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의 경제 제재로 뭐 이제 돈줄이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찌감치 그 사이버 천재들, 컴퓨터 천재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머레어를 개발한다든가 해킹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권의 IT가 굉장히 약한 나라들, 남미나 아프리카 뭐 또는 이렇게 동유럽, 중동 이런 쪽에 금융기관을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해킹을 하는 이제 전초 단계로서 이 머레어를 뿌려서 감염을 시킨 다음에 머레어를 통해서 이제 백도어를 찾는다던가 허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침투해서 이제 돈을 빼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거액의 비트코인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 머레어를 심는 거죠. 그리고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빼가는 겁니다. 실제로 알려져 있는 사례로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스파이들이. 그래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바깥에서 해킹해 들어오기 쉽게 뭔가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거기다 머레어를 심어 놓거나 해서 그 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도 여러 번 털렸고, 일본에서도 털렸고, 세계 각국에. 그래서 이게 뭐 심지어는 이게 이미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불법적으로 어디 해외나 다른 조직에 빼돌려야 되는데, 빼돌리다가는 이제 금융당국에 그게 적발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빼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이런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IT가 약한 금융권, 보안이 약한 그쪽에다가 이제 돈이나 뭔가 이 자산을 예치해 놓고 일부러 해킹을 하게 만들어서 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융당국은 이게 범죄에 의해서 돈이 털린 거니까 이 사람이 빼돌렸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일부러 빼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세계에 가서 수고비 주고 그 빼돌린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내 비트코인이 엄청 치솟았을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트코인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량이 많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최대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많지요, 중국에. 전기료가 싸고 컴퓨터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채굴 컴퓨터용으로 돌려서 비트코인을 많이 생산한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뭐 USB로 담아 가지고 갖고 와서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현금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사실은 굉장히 건드리기 또는 언급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조직들이 가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한국의 정치권의 딱 꼭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돈을 뒤로 빼돌려서 따로 쓸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불법인데 거의 합법처럼 일반 개미들은 전혀 모르고 돈 다 털리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알려진 바로 북한이 돈을 버는 방법은 해킹, 비트코인 해킹,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피싱처럼 특정한 회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회사의 자금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해킹해 가지고 회사에서 오고 가는 돈 거래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판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조직들이 있어서 뭐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등의 범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돈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추적하면 알려지니까 그런 이제 추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활용을 하지요. 종교계에서도 이제 헌금 관리를 위해서 추적 불가능하게 비트코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범죄자들이나 범죄 집단들이나 또 이제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이제 스위스나 이런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빼돌릴 때, 그럴 때도 이제 쉽게 돈을 갖고 나가기 어려울 때 그런 식으로 빼돌려서 갖고 나갑니다. 머리어로 감염돼서 털린 것처럼 해서 갖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드웨어인데요. 애드웨어는 이제 광고를 가장한 이제 악성 코드인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이제 광고를 많이 보게 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애드웨어는 그 페이로드에 어떤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엔진, 애드웨어 엔진을 갖고 있고 감염되면 이 애드웨어 엔진이 해당 컴퓨터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저는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애드웨어 엔진이 동작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광고주들이 자기네가 광고를 할 내용들을 이 애드웨어 에이전트한테 광고 의뢰를 하면 에이전트들이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미 감염된 애드웨어 엔진에 감염된 컴퓨터들이 와서 이 광고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져가서 광고를 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자, 컴퓨터를 쓰다 말고 자꾸 성가시게 광고가 자꾸 떠가지고 할 수 없이 광고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스 공격이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웨어는 이제 이 악성 코드는 이제 스파이 짓을 하는 악성 코드죠. 역시 스파이웨어 엔진이 타겟이 되는 컴퓨터에 감염이 되면 이제 그 스파이웨어 엔진이 그 컴퓨터에 이제 상주하면서 그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어 키보드로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 그 키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 가로채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 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주거나 또는 뭐 카메라가 있으면 켜가지고 주변을 찍어가지고 뭐 가거나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파이웨어를 처음에 만들어서 배포한 그 에이전트에서 최종적으로 이 정보를 전부 다 모아서 이 정보를 또 팔 수 있는 거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데서 이제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 인터넷에 항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스파이웨어에 취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잘못 갖고 다니면 이제 완전히 도청기가 될 수 있죠. 자기가 늘 몸에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뭐 보는 거를 스마트폰이 다 녹음하고 찍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특정한 그 스파이웨어를 뿌린 그 에이전트한테 다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